네, 혹시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목소리가 좀 울리는 편이라서 마이크 없이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셨던 저는 퀀터스 대표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스레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따가 네트워킹 할 때 스레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퀀터스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의 현재 CEO이자 CTO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퀀트 투자 플랫폼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 DIY라고 적혀 있는데 이 DIY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입니다.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7만 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금액은 약 700억 정도. 여기 DB증권이랑 바이낸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금액이 약 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정보과학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하는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 LLM 그런 거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AI라고 해서 금융과 AI의 결합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좀 정장을 좀 세게 입고 왔는데 강의를 좀 띄고 오느라고 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는 주로 퀀트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데서 퀀트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그 펀드를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NH투자증권에서 1등 했던 적도 있는 약간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로 좀 커리어를 쌓았었고요. 그리고 전공 자체는 컴퓨터공학 전공입니다. 이게 제 소개고요.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스타트업 대표이자 교수이자 그리고 옵션 트레이더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옵션 트레이더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그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그때 옵션 투자를 제가 좀 했는데 그때 1,000만 원 투자해서 9억을 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주로 보는 게 매크로 트레이더를 주로 합니다. 매크로를 보고 이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옵션 베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보는 이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퀀트에도 녹이죠. 제가 보고 있는 매크로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 구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녹여서 투자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앞서서 계속 퀀트 말씀드렸는데 이 퀀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퀀트 들어봤다. 안 계시네요. 그래서 퀀트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컴퓨터 공학을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짜고 이걸 가지고 기계적인 규칙에 의해서 실행하는 그런 걸 저희가 퀀트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퀀트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퀀트라고 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학과 데이터를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보고 경제학적으로 해석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퀀트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강연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강연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를 둘러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현재 시황이 어떠하느냐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시황을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면 좋은가? 즉 우리가 지금 둘러싸이는 우리의 시황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퀀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 좀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유명하신 대표님 말씀 중에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시황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커다란 패널을 들고 한마디 하면은 주식이 폭락을 하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SNS에 관세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급등하죠. 그죠? 말 그대로 매크로 지표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거 캡처 떠온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매가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트럼프가 어떤 말 하나, 트럼프가 기자회견에 또 무슨 말을 하나, SNS에 뭐가 올라오나 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세가 이제 요즘의 장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되게 흐름이 좋았었어요. 트럼프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되게 흐름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4월달 초에 갑자기 관세 매기겠습니다 하니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흐르고 있는 이제 이러한 흐름 보이고 있죠. 말 그대로 트럼프 때문에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지켜본 트렌드 봤었을 때 이제 최근에 장을 보게 되면은 관세 빔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관세 맞고 나서 급락했다가 반등해서 지금은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저께 제가 장을 봤을 때 올랐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레드도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하나입니다. 뭐냐?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반등은 했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이 반등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관세 매기기 전에 S&P가 6,000조 넘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지금 여기란 말이죠. 이 전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죠. 그죠? 반등을 했으니까 사실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 들어가시면 계시겠죠?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걸 뚫을까 말 거냐,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이건 건데, 왜 시장이 최근에 급락했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죠?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죠? 근데 사실 관세 때문에 급락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 뭐였었느냐? 이건 우려였어요. 우려. 사실 관세가 부과가 되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제 펀더멘탈이 바뀌었느냐?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느냐? 아니죠. 기업 실적이 내려갔느냐? 아니죠. 뭡니까? 이제 관세를 매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뭐죠?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대체 시장은 뭘 우려하는 걸까? 관세가 매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세가 어느 정도로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세가 최악으로 가는 경우.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죠? 관세를 100% 매긴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관세 전쟁이 예상보다 격화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 이걸 걱정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예요. 침체로. 즉 뭐죠? 경기가 이제 안 도는 겁니다. 왜냐? 관세가 매겨졌죠? 어떻게 되죠? 세계에 무역량이 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역을 해서 이제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역하는 그 굿들이, 그러니까 그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돌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경기가 갈수록 하강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오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작년까지 미장 되게 좋았었죠. 왜 그랬었느냐? 물가는 내려가는데 경기는 좋으니까. 근데 보시면 어떻죠, 지금?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일까?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예상합니다, 사람들이.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 갑자기 물가가 6% 넘을 것 같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세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매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가가 갑자기 6% 뛸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관세가 최악으로 가는 케이스에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이죠. 뭐냐?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로 가는 케이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최근까지 트럼프가 관세 또 철회한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자 기사인데요. 갑자기 또 말 바꿨어요. 네, 중국이 시장 개방 안 하면 철회 안 한답니다. 갑자기 또. 그죠? 트럼프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갑자기 또 이러다가 관세를 갑자기 1000% 하겠다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를 저는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악을 면하는 케이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자, 만약에 관세가 10에서 25% 선에 끝나는 케이스. 이게 사실 시장이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트럼프가 관세 하단을 뭘 얘기했었죠? 10%였어요. 10%. 그리고 평균 관세를 내보니까 25%였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관세가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100%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쇼잉오프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협상용인 거고 그냥 적당히 해서 10에서 15% 얘기인 거고 뭘로 가느냐 했을 때 뭘 예상하느냐? 경기 침체를 예상합니다. 경기 침체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10에서 25% 관세라고 하면은 이거 높아 보이십니까? 이게 높아 보이나요? 아니면 낮아 보이나요? 이거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트럼프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뭘 했었느냐? 자유무역을 했어, 자유무역. FTA. 뭐죠? 관세 없이 그냥 주고받았단 말이죠. 근데 10에서 25% 이것도 사실상 매우 높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역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예상을 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트럼프가 왜 관세 전쟁을 벌이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뭘 보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가 원인이거든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싶다는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돈을 풀겠습니까? 안 풀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는 이 머스크의 도찌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정부 효율부거든요. 이게 뭐죠?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정부가 돈을 풀어야죠. 침체로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할까 했을 때 그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애초에 관세를 시작한 이유가 뭐죠? 적자를 줄이려고 한 거니까. 정부는 돈을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기가 좋았던 이유는 뭐였었느냐? 바이든 때 돈을 왕창 풀었어요. 정부가 알게 모르게. 공무원 많이 뽑았었고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고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은 그거를 하지 않겠다. 지금 안 그래도 줄이고 있죠. 공무원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부가 돈을 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관세가 이것만 가더라도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는 자명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페드를 기다렸죠. 페드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죠?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금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페드가 금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페드가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차가 있어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시차는 12에서 18개월 사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지금 파월이 트럼프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거는 이제 파월과 트럼프가 이 좀 싸움을 끝낸 다음에 내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침체로 들어가는 못 막는 얘기죠. 여기서 사실 진짜 내렸어야 되는데, 진짜 못 내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페드가 금리를 내렸다고 했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침체가 왔느냐 안 왔느냐 했을 때 사실 금리를 내렸는데도 침체가 온 경우가 더 많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페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페드는 사실상 되게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업률 올라가야지 금리를 내려요. 그때 늦은 거거든요. 그때 이미 늦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죠? 실업률을 지금 안정적이게 안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내릴 근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야 페드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는 이미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악이면 어떻게 돼요? 최악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그죠? 만약에 최악을 면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정도가 세든 높던, 마일드하던 하드하던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침체로는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사실상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경기가 침체로 가면 주식은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왜 안 좋으냐? 왜 안 좋으냐? 쉽게 말해서 기업 실적이 꺾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실적이 당연히 꺾이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실적이 꺾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실적의 함수인데. 그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이런 실적이죠. 그죠?
근데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가이던스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하느냐? 아, 우리는 실적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매우 확신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실적이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좀 무서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S&P 500이 이때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5년이죠. 2월 달입니다. S&P가 고점일 때예요. 이때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보시면 어떻죠? 이때가 닷컴 버블 때거든요. 닷컴 버블 때. S&P 500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국면이다 라고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관세로 인해 급락하기 전에 언제죠? 이때 정확히 이 밸류에이션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고점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당시의 밸류에이션은 관세로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반영하기 전입니다. 반영하기 전이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미 폭락하기 전에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에 근접한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실적이 꺾인다. 어떻게 될까요?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닷컴 버블 뚫고 가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여기서 꺾이게 되니까 만약에 이 수준 회복한다 해야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죠? 닷컴 버블 때 밸류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특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더 높아지는 거 가능해. 왜냐? AI 때문에 가능해.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희망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 우리가 뭘 봤죠? 1월 달에? 딥시크 봤죠. 그죠? 아니, AI, 저거 엔비디아의 고가 반도체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거 봤죠? 그러면 우리가 AI라고 하는 게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 받는 게 말이 돼?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앞으로 딥시크 같은 것도 계속 나올 거고, 이거는 엔비디아의 고급 GPU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죠?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같이 고평가되는 게 말이 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적도 내려가는데, 그죠? 그 상황에서 이 밸류에이션 높아지느냐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세 정책이 저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 미국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동맹까지도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근데 우리가 신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말이 일정하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럼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을. 더 나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미국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신뢰 흔들리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앞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 있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1등이라는 나라, 세계의 경찰, 그죠?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AI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 다 여기 있는데 해서 받았던 게 이 밸류에이션인데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그죠? 과연 S&P가 그러면 전 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설령 여기서 정말 베스트 케이스로 관세가 철회된다. 관세가 다시 0으로 간다. 라고 할지라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딥시크 모먼트 그리고 이미 트럼프라는 사람이 보였던 행동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밸류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생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아마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겁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 우려로 인해 폭락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 때문에 폭락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심리적 폭락이란 말이에요. 실제 바뀐 건 없어요. 이게 N캐리 때도 저 그렇습니다. N캐리 때도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이죠. 블랙 먼데이 그랬었는데 N캐리가 실제로 청산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뭐였죠? 그때 우려였어요. 우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반등했죠. 그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한 폭락에서는 회복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 이게 심리로 인해 폭락했으니까 심리로 인해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그럼 그 시기인 거죠. 미국 주식이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지금인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게 이겁니다. 과연 이 기술적 반등이 과연 찐 반등까지 이어질 것이냐?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블랙 먼데이 때는 폭락하고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S&P가 6천 뚫었습니다. 쭉 갔죠. 그건 찐 반등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 과연 지금은 그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최선의 시나리오. 관세가 완벽하게 철회가 되고, 그죠? 정부가 갑자기 다시 돈을 풀어요. 바이든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정권 조치 또 뚫을 수 있는데, 그때가 얼마다? 그때가 닷컴 버블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최악이랑 차악을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매우 높아질 겁니다. 매우 높아질 거예요. 닷컴 버블 이상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가격 자체는 비쌀 가능성을 우리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미래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왔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점이 얼마나 전 길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 둘 다 걸어야 하거든요. 저는 단타도 치기도 하고 장투도 합니다. 장투도 하고 그래요. 단타를 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보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상단이 막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봤자 여기서 전고점까지 가는 게 같다고 했을지라도 유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전고점을 뚫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닷컴 버블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받고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럴 확률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반등을 했었을 때 좀 치고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래가 유효할 수 있고 만약에 장기 관점이다. 내가 미국 주식을 한 2, 3년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연 밸류가 적절한 시점이 맞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시장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될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다. 자,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뭐냐? 현재 우리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어떠한가? 주식을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죠. 현재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 펀더멘탈 어떤지 봐야 되는데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 같은 봤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궁금하신 이거겠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돼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는 크게 두 가지 차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S&P에 대한 차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죠? MSCI 월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죠? 여기에서 고점에 와 있어요. 다른 나라? 역사적 평균보다 약간 낮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약간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역사적 평균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게 다른 나라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죠?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해외 헤지 펀드들이 이제는 이런 얘기 하죠. 아, 이제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이랑 유럽 좀 닫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머니 무브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는 도래했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겠지만 연중 지역 수익률입니다. 올해 수익률이에요. 그랬을 때 코스피 아무도 관심 안 가지시는데 올해 수익률이 6%
플러스입니다. S&P는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올해 수익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닥스라고 있어요. 닥스.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독일입니다. 유럽이죠. 유럽의 대표 시장이죠. 그랬을 때 연중 수익률 얼마? 11%. 여기 항생, 이건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관세 전쟁하고 있으니까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꽤 괜찮아요. 올해 수익률 12%입니다. 실제로 지금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슬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미국 조심하고 계셨던 분들은 슬슬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볼 때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더 구체적 솔루션 드리자면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더 솔루션 드리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장 다 펴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뭘로 하셔야 되냐? 비중을 줄이셔야죠.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이 어쩌면 닷컴 버블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때일 수도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매우 낮지만 우리가 이거를 뚫고 갈 확률도 저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확률 사고입니다. 확률 사고. 확실한 건 없어요. 투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다. 스택을 갈 수도 있고 침체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확률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미장도 기본적으로 다 팔지 마시고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비중을 좀 많이 더셔야 되겠죠. 특히나 대부분의 분들이 미장을 몰빵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비중을 정말 확 줄여야 될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여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른 글로벌 마켓이 이제는 좀 머니 무브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좀 이쪽으로 돈이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슬슬 돈을 옮길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실 여기에서 닥스에 투자해 보신 분 계십니까? 독일에 무슨 기업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셉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게 그죠? 그리고 항생에 무슨 기업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도움을. 사실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를 선택지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시장들을 공부를 하시거나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데이터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퀀트 전략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 구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 중에 하나로서 사실 아무도 코스피 관심 안 가지지만 올해 수익률이 꽤 괜찮거든요. 코스닥도 꽤 괜찮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투자하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거 세션 끝나면은 저희 이제 이 퀀터스 사용권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써보시라고.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하나예요. 이런 저희 전략이 크게 봤을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글로벌에 투자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주식에 다 투자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채권과 금 원자재 가서 자체 섞어 투자하는 전략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다 시장 지수들을 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 지수들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근 모멘텀이나 경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들의 비중을 저희가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꽤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면은 우리 한국 주식 멀티팩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비중을 늘려나가시게 되면은 사실 국장 요즘에 공부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 국장에서 어떤 주식들이 좀 매력적이냐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적으로 검증해서 뽑을 수가 있다.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라는 저희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되게 다양한 ETF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신흥국 주식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선진국 주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되게 다양한 ETF들의 복합적으로 분산 투자를 구사하는 게 저희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라고 부르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저희 퀀터스 멀티팩터라고 부르는 전략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이 팩터 전략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팩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식의 스타일을 나누는 건데, 가치주, 모멘텀주, 디펜시브, 이거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소형주, 이런 것들에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로 인버스로 일종의 해지를 가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경기 침체 초입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돈을 풀겠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죠? 추경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기 침체 초입기에 좋은 팩터는 무엇이냐? 퀄리티예요. 뭐냐? 돈 잘 벌고 부채 비율 낮고, 그죠? 계속해서 이익 성장하고 가치랑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되게 돈 잘 벌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이런 거 찾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약간 이런 가치주나 모멘텀은 뭐냐면 최근에 잘 나온 주식들이죠. 뭔가 성장주들, 그런 것보다는 퀄리티가 좀 좋은 애들을 찾아요. 그런 것들에 여기 분산 투자가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소형주. 이건 이제 돈 푸는 국면기 때 그때 좋거든요. 이제 슬슬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주식들이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퀄리티 주식 뭐가 있죠? 물어봤을 때 잘 모르시죠? 그걸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부채 비율 낮고 이익도 성장을 하면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을 소팅을 해야 돼요. 다 재무제표에서 다 소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팅을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소형주 중에서 지금 가장 작은 소형주 뭔지 아십니까? 시총 제일 낮은 거. 아무도 모르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들 저희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소팅을 해서 소형주가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 소형주인지 데이터로 검증해서 뽑아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나머지 것들도 분타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도 포함되어 있고 하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경제 국면에서 다 좋아요. 경기가 확정기로 갈 때 모멘텀은 되게 좋고, 경기가 회복기일 때 가치주가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서 섞어서 투자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퀀터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뭐 이따가 다 같이 있을 때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제 마지막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스완이 최근 들어서 저는 되게 커졌다고 저는 상황에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 어떻게 맺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제가 슬라이드 처음 말씀드렸던, 그죠? 이런 약간 좀 블랙스완 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죠? 가장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푸드 옵션 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들을 좀 대비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트럼프가 무슨 일을 우리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거는 전략까지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투자를 대응함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여기 다 강의 마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게 이따가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면 제가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한 두세 개만 받아보고 한번 듣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금리를 예상하는 거 어떻게 혹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인플루언서를 보면 완전 양극화인데,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막 내릴 거라도 이제부터 뭐 단순 상승이 올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금리에 대한 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금리가 사실 금리의 향방성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확실한 거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반등은 하겠죠. 반등은 할 텐데, 그래서 그 반등을 해서 밸류에이션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더 뚫고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갈 것이냐.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제 시나리오 생각했을 때 이 최악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스택으로 가는 거, 그죠? 이거는 저는 확률을 좀 낮게 봐요. 아무리 트럼프가 좀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죠? 진짜로 관세를 100% 매겨가지고 막
스택을 유발할 정도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뷰라서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미 그 미국이랑 이제 상반되게 추경하고 있죠, 추경. 그죠? 추경을 하고 있죠. 사실 금리가 어떻게 가든 간에 정부가 돈을 풀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사실 금리랑 무관하게 정부가 돈을 푸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추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증시에는 진짜 엄청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그 자체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싸우지 마라. 말이 있죠. 정부가 이미 추경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증시의 스테로이드다. 증시로는 그런데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높은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1,900조 중에서 1,200조 정도가 주택 관련된 대출인데 네. 그래서 지금 7월 때부터 스트레스 DX 3단계도 시행되고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좀 궁금했어요. 금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사실 정치적인 얘기라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추경을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알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단기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증시엔 엄청난 호재죠. 그게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어떤 부메랑을 돌아올지는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건 예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전망 얘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한 분 정도만 있으시면 더 받고 이제 네. 네. 혹시 지금 그러면 들어가기 좋은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특정 개별 주식을 추천드리는 거는 잘 안 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 보니까 그 미국 주식을 좀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특정 팩터를 저는 말씀드리는데 팩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지금 거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미 우리나라 침체입니다. 최근에 GDP 나왔는데 GDP가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이미 침체로 갔죠. 그래버리면 그때는 이제 침체로 갔었을 때는 퀄리티 주식이 좋아요. 퀄리티. 뭐냐? 돈 잘 벌고 부채 비율 낮고 이익은 성장하는 기업.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하나 꼽자면은 제가 이제 뭐 이거 투자를 말해서 절대 아닙니다. 네. 뭐 KPMG 같은 그런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담배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걔는 이제 부채도 되게 작고 돈 꾸준히 벌고 배당 잘 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기업들. 이게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멘텀 주식이 되게 잘 떴었죠. 뭐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모멘텀 주식도 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경기가 확장기일 때, 강세장일 때, 테마가 출현했을 때 좋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보다는 이제 좀 그런 퀄리티 주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사실 팔란티어 다 팔라는 게 드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그 비중을 좀 분산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